내가 정말 이혼하겠다고? 내가 어떻게 수진이랑 혼자 살아갈 건데?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이 결정을 내려야 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겉으로는 누구나 부러워할 완벽한 가정, 남편은 선봉한 사업가, 딸은 모범생으로 불리며 화목하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칭찬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지 겉모습일 뿐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혜는 매일 웃는 얼굴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대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과 차가운 태도,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들이 반복되면서 그녀는 점점 더 외로움과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서랍 속에서 발견한 한 장의 편지와 낯선 여자의 사진은 지혜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충격적인 발견 이후 지혜는 남편의 행동을 더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은밀히 숨겨둔 비밀 계좌와 자주 다니는 고급 호텔 영수증들, 그리고 점점 그녀를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그의 태도. 그녀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딸의 눈물 속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완벽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희생했던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모의 관계가 점점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라는 딸의 질문은 지혜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결국 지혜는 용기를 내어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모아 남편과 마주 섰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의 차가운 목소리는 마치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법적 조치를 통해 남편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고 자신과 딸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결단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용기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지혜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결단은 단순히 자유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자아를 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혜와 딸은 과연 새로운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진실은 때로는 충격적이고 고통스럽지만 그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와 결단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혜라고 합니다. 올해로 36살이고 수원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아마도 제가 사는 곳은 서울만큼 번잡하지는 않지만 나름 평화롭고 사람 사는 정이 넘치는 곳이랍니다. 저는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고 제 남편 태주는 전자제품 매장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고 이제 8살이 된 딸 수진이를 키우고 있어요. 사람들은 종종 저희 가족을 보고 참 행복해 보인다고 말해요. 특히 저희 딸 수진이는 눈웃음이 너무 예뻐서 누구든 그녀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곤 하죠. 저는 수진이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하지만 제가 가끔 느끼는 그 행복감은 마치 얇은 유리 위를 걷는 기분이에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안쪽은 언젠가 깨질 것 같은 불안감이 늘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태주는 겉으로 보면 참 성실하고 멋진 남편이에요. 책임감도 강하고 일터에서 신뢰를 많이 받는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제 선택을 통제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제가 무엇을 입는지에 대해 항상 의견을 내놓고 때로는 제가 산 옷이 너무 눈에 띈다거나 너무 편해 보인다고 불평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그의 그런 태도가 단순히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것이 그의 통제의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의 통제는 옷차림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제 지출 습관도 늘 감시의 대상이었고 심지어 제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탐탁지 않아 했어요. 결혼한 여자가 왜 이렇게 바다 활동이 많아야 하냐는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친구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마치 눈치를 보는 제 모습이 싫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점점 더 친구들을 멀리하게 되었어요. 딸 수진이 앞에서는 늘 밝은 엄마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계속 밝은 얼굴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수진이는 눈치가 빠른 아이예요.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엄마의 기분을 읽을 줄 알아요.
제가 하루 종일 힘든 표정을 짓고 있으면 그녀는 제 옆에 와서 조용히 손을 잡아줘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괜찮아라고 웃으며 말해보지만 가슴 한쪽이 아려요. 그녀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미 저를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참 미안했어요. 저는 이런 고민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좋은 아내, 좋은 엄마라는 기준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제 문제를 털어놓는 순간 사람들은 저를 판단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판단이 태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까봐 더 조심스러웠고요. 저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점점 더 제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모습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보였어요. 주말이면 태준은 종종 수진이를 데리고 놀러 나가곤 했고 그 사진들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사람들은 항상 부러운 댓글을 달았어요.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왜 나는 이런 사진들 속의 모습처럼 진짜 행복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 저는 지금의 저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 후 특히 태준과 함께 지내면서 저는 점점 더 저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단순히 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곤 해요. 늘 이런 생각 속에서 혼자 뜬뜬 앓고 있는 제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미소를 보면서 저는 늘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잘 버텨야 수진이가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저를 지금까지 버티게 해준 힘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과연 이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요?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질문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태준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집안에서도 바깥에서도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죠. 처음에는 그의 그런 모습이 어른스럽고 책임감 있는 남자의 매력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단순히 자신감이 아니라 일방적인 강요와 고집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제 의견을 묻기보다는 자신의 결정을 통보하는 식이었고 그 과정에서 저를 당연히 따라야 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듯했어요. 태준은 특히 집안일에 대해 매우 예민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집은 항상 정돈되어 있어야 하고 그의 필요는 미리 알아서 준비되어야 했어요. 그날도 그렇게 평범한 하루였어요. 저는 아침 일찍 수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는 유치원에 나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와서야 태준이 입을 옷을 세탁기에 넣는 것을 깜빡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날 저녁 태준이 퇴근하면서 옷장에 옷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화를 냈어요. 내가 중요한 손님을 만나야 하는데 이런 사소한 것도 제대로 못 챙기냐 라며 소리쳤죠. 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잘못이라는 생각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 순간 그는 테이블에 있던 컵을 집어들어 바닥에 던졌어요. 컵이 깨지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수진이가 바로 옆에서 놀라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봤어요. 수진이를 안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분명 태준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제가 그를 화나게 만든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신경 썼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라는 자책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날 밤 깨진 컵 조각을 치우면서 저는 조용히 울었어요. 수진이가 옆에서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아이 앞에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녀는 조그만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엄마, 괜찮아? 라고 물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엄마는 괜찮아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태준의 화는 그날 밤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제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지를 길게 말하며 저를 계속 몰아세웠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반박을 한다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았거든요. 그의 말이 마치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건 내 탓이야라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탓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날의 일이 단순히 한 번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태준은 항상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었고 그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저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그를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작은 것들부터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의 취향에 맞게 집안을 꾸미고 그의 요구에 맞춰 제 스케줄을 조정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그는 절대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았어요. 태준이 언제 화를 낼지 몰랐기 때문에 저는 그의 기분을 읽고 예상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그런 생활은 제게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수진이가 옆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 마음 아팠어요. 그녀는 이제 아빠가 화를 내면 곧바로 제 곁으로 와서 저를 감싸 안으려 했어요. 그런 딸의 행동이 사랑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너무 미안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감정을 배워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태준에게 제가 느끼는 감정을 말해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어요. 너는 그냥 예민한 거야 라고 말하며 저를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제 목소리를 잃어갔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는 항상 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렇게 저는 늘 침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쩌지? 수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늘 입을 다물었죠. 결국 제 침묵은 태준의 행동을 더욱 당연한 것으로 만들었고 그로 인해 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딸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아침 아버지께서 부산에서 올라오신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반가우면서도 조금 긴장됐어요. 부산과 저희 집은 기차로 2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였기에 아버지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오신다는 것이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금의 복잡한 가정 상황을 어떻게 숨길 수 있을지 걱정이 됐거든요. 아버지는 늘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셨지만 가족을 향한 사랑은 누구보다 깊은 분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항상 저를 가장 아끼고 어떤 일이든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분이셨죠. 그런 아버지 앞에서 제 문제를 감추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죄송하게 만들었어요. 아버지는 오전에 도착하셨어요. 제가 직접 기차역으로 마중을 나가 아버지를 모셔왔어요. 길이 멀어서 피곤하시죠? 라고 묻자 아버지는 환히 웃으며 아니야. 지혜, 너랑 수진이 얼굴 보려고 왔는데 이 정도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목이 메는 기분이 들었어요. 요즘 제 생활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그리고 그 고단함을 아버지께 숨기려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태준은 이미 출근한 상태였어요. 덕분에 아버지와 저는 조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수진이를 꼭 안아주시며 우리 수진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싶어 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순간적으로 이런 따뜻한 환경 속에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애쓰며 밝은 표정을 유지했죠. 점심 식사를 준비하며 아버지와 여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평소처럼 행동하려 해도 아버지는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신 듯했어요. 지혜야, 요즘은 좀 어때? 태준이랑 수진이는 잘 지내고 있지? 라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네,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 표정을 가만히 살피며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침묵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태준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어요. 태준은 아버지의 방문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히 무뚝뚝하고 거칠었어요. 식탁에 앉아 가족끼리 저녁을 먹으며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태준은 종종 날카로운 말투로 저를 대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지만 결국 문제가 터진 건 김치찌개 때문이었어요. 태준은 평소에 자신이 좋아하는 김치찌개의 맛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바쁜 와중에 조리법을 조금 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태준은 한 입을 먹어보더니 곧바로 얼굴을 찌푸리며 이게 뭐야? 도대체 뭘 한 거야?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 라고 소리쳤어요. 그의 목소리가 식탁을 울리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무거운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아버지가 화가 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태주는 아버지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몰아세웠어요. 그렇게 시간 많은데도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해? 항상 내가 뭐라고 해야 정신을 차리냐고.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아버지는 조용히 저를 부르셨어요. 지혜야, 잠깐 밖으로 나올래? 라고 말씀하시며 베란다로 저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집안에서는 수진이가 TV를 보고 있었고 태주는 방에 들어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이야말로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베란다로 나간 아버지는 문을 닫고 조용히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저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죠. 결국 그는 조용히 입을 떼며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왜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 너는 항상 웃으려고 애쓰지만 내 눈은 그렇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감춰져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빠, 라고 부르는 순간 목소리가 떨렸고 그 뒤로는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그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제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주셨죠.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에 태준이 어떻게 저를 대했는지, 그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는지, 그리고 제가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특히 수진이 앞에서 태준이 보였던 행동들이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빠, 저는 수진이 때문에 참고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엄마도 필요하지만 아빠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견뎌내려고 했어요.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하셨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엿보였어요. 제가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기셨죠? 그리고 잠시 후 그는 깊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너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어. 내가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건 알지만 그게 내 행복을 희생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만약 내가 스스로 너를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널 대신해서 지켜줄 거야.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도록 두고 볼 수는 없어. 그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우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안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아빠, 하지만 만약 제가 떠나면 수진이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태주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는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나서 잠시 고민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결심한다면 난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거야. 그리고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내가 수진이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심 어린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지지가 든든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태준과의 갈등이 더 심해질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 대화 속에서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아버지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아버지가 일어나신 소리를 들었고 아버지는 한 손에 신문을 들고 거실로 나오셨어요.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지만 어제보다 조금 더 침착해 보였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아버지가 오늘 태준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실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태준은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상태였고 그런 상황이 오히려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아침 식사가 준비되고 가족 모두가 식탁에 모였어요. 태준은 여전히 평소처럼 무뚝뚝한 표정으로
식사를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태준을 바라보셨고 식탁에는 잠시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러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내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였어요. 태준 씨, 아버지는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여기서 이런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더 이상은 침묵할 수 없을 것 같군요. 당신은 지혜를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을 텐데 지금 당신이 보여주는 행동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까? 태준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이런 말을 꺼낼 줄 몰랐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그는 식탁에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입니다. 아버님께서 간섭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약간의 불안감이 엿보였어요.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조용히 계셨어요. 마치 태준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간섭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혜는 내 딸입니다. 내 딸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태준 씨, 당신은 지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녀가 당신의 아내인 것처럼 그녀는 내 딸이기도 하니까요. 태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어요.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로 강하게 반박했어요. 아버님, 저희 가정의 문제를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시는 거 옳지 않습니다. 지혜는 제 아내이고 저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가 책임질 문제입니다. 아버님께서 개입하시는 건 도를 넘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태준의 반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어요. 책임을 진다면서요. 그 책임이 이런 식으로 그녀를 통제하고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거라면 그건 책임이 아니에요. 만약 당신이 지금처럼 계속 행동한다면 나는 지혜와 수진이를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갈 겁니다. 내가 그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태준과 아버지 사이의 갈등은 점점 격화되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주고받는 말들 속에서 긴장감이 더해졌죠. 태준은 아버지의 말에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아버님, 이건 제 가정의 문제입니다. 제 방식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간섭하려 하십니까? 하지만 아버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보며 지혜와 수진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다시 강조했어요. 그때 태준의 말에서 뜻밖의 사실이 튀어나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 돈을 왜 썼는지 아십니까?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투자라는 게 항상 성공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순간적으로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태준의 말이 끝난 뒤 식탁은 고요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아버지와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하려 애쓰는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제야 무슨 말을 들은 건지 깨달았어요. 태준이 우리가 함께 모은 저축금을 사업 투자에 사용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이요. 태준은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저에게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복잡했고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뭐라고요? 태준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겨우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준은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듯 말했어요.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 거야.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아버지는 이 말을 듣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우리가 더 이상 여기 머물 이유가 없다. 수진이와 함께 당장 이 집을 떠나자. 지금 떠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게 분명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강렬했지만 동시에 저를 걱정하는 따뜻함도 느껴졌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태준의 행동에 대한 배신감과 아버지의 결단 사이에서 머릿속이 엉망이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태준의 행동을 참아왔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우리의 미래와 안정적인 삶을 위해 모아둔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러나 또 다른 고민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당장 집을 떠난다면 저와 수진이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수진이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 저는 이 근처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부산으로 가면 다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태주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우리가 떠나려 한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반의하려 할 거라는 게 분명했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내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알겠지? 태주는 이미 선을 넘었어. 지금 떠나지 않으면 내 삶이 더 엉망이 될 뿐이야.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해. 그의 말은 저를 흔들었어요. 제가 고민하고 망설이는 동안 아버지는 저를 조용히 기다리셨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들을 곱씹으며 잠들지 못했어요. 태준이 했던 행동들과 숨기고 있었던 비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마치 무거운 돌처럼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까지 절망적이라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 분명했어요. 아버지의 말대로 저는 더 이상 이런 환경 속에서 제 자신과 딸을 희생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 될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준비를 마치고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제 결정을 이해하셨고 그 뒤로 저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를 재운 후 저는 침대 옆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태주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고 저는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긴장하며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어요. 태주는 피곤하다는 듯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의 뒤를 따라가고 싶지 않아 거실에서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어요.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더군요. 보통 낯선 번호의 메시지는 열어보지 않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메시지가 눈에 띄었어요. 메시지의 내용은 단순히 지혜 씨가 맞으신가요? 저는 태준 씨의 동료입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망설였지만 저는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몇 분 뒤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매장에서 태준 씨와 관련된 일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이라 메시지로 보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후 이어진 메시지들을 읽으며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성은 자신을 태준의 동료라고 소개하며 태준이 직장에서 권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태준 씨가 직위를 이용해 저에게 저녁 약속을 강요하고 제가 거절하면 일을 더 떠넘기기도 했어요. 심지어 초과근무를 했지만 그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태준이 집에서 보여줬던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모습이 단순히 저에게만 향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믿기 어려웠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메시지를 읽고 있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지혜 씨에게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지혜 씨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도 피해자인 입장에서 지혜 씨를 돕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 실망, 그리고 어딘가 모를 슬픔이 저를 휩쓸었어요. 아버지께 이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아버지는 침착하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지만 말을 끊지 않고 제가 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다 들으셨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이제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다. 이건 너에게 주어진 기회야. 내가 태준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아빠, 그렇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준은 절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면 수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요? 제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이 상황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내가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참기만 하면 너와 수진이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거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태준은 절대 변하지 않아.
지금이 내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야. 그날 밤, 저는 메시지를 다시 읽으며 고민에 빠졌어요. 태준의 동료가 용기를 내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생각하니 저도 무언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녀가 겪은 일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저 역시 태준의 행동으로 인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는 아버지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저는 이 상황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태준에게 맞서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아버지와 함께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제게 큰 결정을 내리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저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조용히 준비를 마치고 아버지와 함께 수원의 한 법률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과 동시에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나빠질 거야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충돌했어요. 법률 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어요. 아버지는 제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괜찮아? 지혜야. 용기 내자.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제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분이었어요. 그녀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저를 전혀 판단하지 않는 태도로 대해주셨습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며 태준과의 결혼 생활, 그의 통제적인 행동,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들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녀는 제 말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중간중간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혜씨,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남편분의 행동이 가정 내 폭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딸 수진 양이 이를 목격한 점은 법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남편분이 재산을 몰래 사용한 부분도 문제입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재산 분할에서 불리하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씩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또 이렇게 덧붙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수진 양의 양육권입니다. 한국 법원은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지혜 씨가 양육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분의 성격이나 행동은 아이에게 좋지 않은 환경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빛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변호사의 말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그는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어요. 변호사는 구체적인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지혜씨,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남편분의 폭언이나 부당한 행동,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된 증거를 가능한 한 많이 모으세요. 이런 자료들이 나중에 법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후 아버지와 함께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저는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잘했다. 이제 너는 내 자신과 수진이를 위해 싸워야 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끝까지 내 곁에 있을 거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의 지지와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 덕분에 저는 더 이상 홀로 싸우고 있다는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이 싸움을 반드시 끝까지 해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고 이제는 더 이상 태준의 말이나 행동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결정을 태준에게 직접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태준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무심했지만 저는 그와 눈을 마주치기 어려웠어요. 저는 조용히 수진이를 방으로 데리고 가고 아버지께도 잠시 다른 방에서 기다려달라고 부탁드렸어요. 태준과의 대화를 둘만의 시간 속에서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저는 거실로 나와 태준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가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태준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어요. 태준은 약간 짜증 난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야? 또 뭐가 문제야? 그의 말투는 여전히 저를 압박하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태준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처음에는 놀란 듯 보였지만 이내 분노로 바뀌었어요. 그는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지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을 서성이며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그의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저를 비난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지키려고 했는데 내가 이럴 수 있어? 너 혼자서 수진이를 어떻게 키우려고 해? 너 혼자 살아갈 자신 있어?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태준의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제 앞에 앉아 말했어요. 지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바뀔게. 이번엔 정말로 변할 거야. 그의 눈에는 후회와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그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그가 보여준 약속과 변명들은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준 씨, 저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너무 많은 시간을 참아왔고 그 대가로 얻은 건 제 자존감의 상처뿐이에요. 당신이 바뀌겠다고 약속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이 지켜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제 결론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결정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제 말에 태준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다시금 설득하려는 듯 말을 꺼냈어요. 지혜, 내가 정말로 이렇게 끝내고 싶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줘. 내가 나를 떠난다면 수진이는 어떡할 건데?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마저도 더 이상 동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수진이도 저처럼 이런 환경에서 계속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이 결정을 내려야 해요. 이건 당신이 아닌 저와 수진이를 위한 일이에요. 제 말이 끝난 뒤 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지혜야, 내가 오늘 참 잘했다. 너는 너 자신과 수진이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동시에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상기시켜 주었어요. 이제 저는 태준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지만 저는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몇 주 뒤 저는 수진이를 데리고 부산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이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은 여전히 따뜻하고 정겨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방문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기한이라는 점에서 특별했어요. 짐을 정리하며 집안을 둘러보니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고 저는 그 기억들이 주는 안정감 속에서 잦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부산에서의 첫날은 어색하면서도 편안했어요. 부모님께서 저와 수진이를 환영하며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고 수진이는 마치 오랜만에 자유를 찾은 듯 활짝 웃으며 할아버지, 할머니와 놀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수진이가 더는 긴장 속에서 자라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새로운 유치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일했던 곳과는 규모도 다르고 환경도 달랐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전히 즐거웠어요. 무엇보다 새 직장은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분위기라서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었어요. 아침에 수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단순한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어요. 한동안 태준과의 기억이 계속 떠올랐고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날들이 있었어요. 특히 밤이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과거의 일이 저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옳은 선택을 했어.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그리고 수진이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한 거야. 수진이도 점점 부산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학교와 환경이 낯설어 보였지만 곧 친구들을 사귀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녀가 활짝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내린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수진이의 웃음은 마치 제게 다시 살아다 힘을 주는 듯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저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항상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주셨고 어머니는 제게 따뜻한 음식을 해주며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부모님의 사랑과 지지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혼자 끌어안고 참는 것이 결코 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내 아픔을 솔직히 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 저는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수진이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삶이 기대되고 무엇보다 제가 제 자신을 되찾았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